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11월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한 달 내내 쉼없이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이 속도 역시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지수 고점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서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도 저만큼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에 남을 만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중국의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나 급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라면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관세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22%나 급증한 중국의 수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혹시 허풍은 아닐까요? 오늘도 이런 퍼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생각입니다. EPFR의 자료를 보면 이 11월 한 달 동안에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1,109억 달러의 자금이 순입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총 자금이 고작 278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11월 달에 유입된 자금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바로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반면에 11월 한 달에만 선진국 국채에서 99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채권 시장이 약세였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강하고 채권 시장은 약했다. 뚜렷하게 위험 선호 성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머징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인상적이었어요. 11월 딱 한 달 동안에만 신흥국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21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 그 이유를 알고 말고 뭐 그리 중요하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왜 올랐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계획 세우기가 편해집니다. 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중단하면 멈추고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개입된 에너지가 제거되는 순간 시장은 반전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의 시기, 꺾이는 시기, 돌아세우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어떤 에너지가 지금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달 차트를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봉이 굵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어떤 뉴스들이 주로 있었는지를 좀 종합해봤어요. 이 반전이 시작된 지점에서 뉴스를 보면 대략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백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됐고 릴리즈될 수 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11월 주가 상승과 함께 미국 금리가 막 오르고 BI가 뚜렷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바이든 효과도 분명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백신 효과가 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거론해드렸듯이 미국의 M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뿌려졌잖아요. 이 시장 유동성은 충분했단 말인데 하지만 기업들의 행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잔뜩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이 돌연 발표된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백신 소식에 시장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쉬워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비탈리 즈베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성이 독감 바이러스의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홍역 바이러스보다 조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확장성 때문에 두려웠던 코로나19인데 의외로 백신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 흔한 백신 독감도 수십 년에 걸쳐서 커버력이 고작 70% 수준에 도달하는데 이건 시작부터 95%라니까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성과였어요. 마치 뚝이 터지듯이 그동안 고여있던 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11월 달에 유독 위험 선호가 갑자기 생기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연준과 정부는 4차례에 걸쳐서 부양책을 쏟아붓습니다. 직업을 잃은 소비자들에게서 소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따발을 듬뿍 쥐어줬죠. 여기에서 생산과 소비 사이에 엄청난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미국 GDP의 71%가 개인들의 소비로부터 창출되는데요. 자신이 받던 월급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쥐어주면서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생산단에서는 결손이 컸습니다. 미국 시장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데미지는 어느 나라보다도 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신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심지어 기존의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은 감소했죠. 생산단에서는 상당한 결손이 생겼는데 소비는 왕성하게 유지됐다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미국 내에서 소비해야만 하는 재화가 부족하겠죠. 일단 기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BEI가 강하게 치솟았어요. 또 생산을 줄였다면 뭔가 부족한 만큼 다른 나라에서 조달해야만 되겠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11월 중국 수출 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1%나 증가하면서 예상치 12%를 큰 폭으로 상회했어요. 제가 지금 전년 동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중국에서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다는 건데요. 어느 나라에 수출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미국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6.1%나 급증했어요. 지난 10월에도 22.5% 급증해서 깜짝 놀랐는데 2달 연속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관세 장벽이 생겨 있고 그게 부셔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6.1%나 미국향 수출이 급증했다는 것은 소비와 생산의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같은 기간 동안 샹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급등을 했는데요. BDI, 즉 벌크 운임지수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 자료 역시 미국의 생산과 소비의 언밸런스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가 됩니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실제 예를 하나 드리죠. 최근 조선주들이 참 좋죠. 참고 참았던 발주가 급격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치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MT 2020이 선포된 이후로 벙커 CU를 연료로 쓰던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하는 항구가 많아지던 시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초기 세상은 마비가 돼버리죠. 굳이 유지비만 들어가는 노령의 선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노후 선박들이 폐선 조치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는 전혀 위축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소비할 재화를 외부로부터 조달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공장에서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동량이 급증하니까 해운 운임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주들이 배에 투자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선박이 좀 오래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쓰진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리금의 회수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한 지 10년 이내에 내가 선박에 건조에 소요된 모든 원리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선주들은 새로운 배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않아요.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니까 선박에 대한 투자 회수 기간은 무려 5.6년까지 축소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었어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지의 생명체가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11월 초에 시장에서 놀라운 백신이 발표됩니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발표된 것은 물론이고 95%의 커버력을 공개되니까 이 투자자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배에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충 이 정도면 글로벌 증시로 11월 초 이후에 급격하게 자금이 유입되었던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예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증시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독특하게 강했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까지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들 투자 자금은 딱 5영업일 동안 12월 5영업일 동안 1조 6,447억 원을 기록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총 유입액이 7,529원이에요. 9억 원이에요. 이것보다 2배가 넘는다는 돈이 딱 5일 만에 들어온 겁니다. 같은 기간 우리네 증시뿐만 아니라 원화도 이머징의 어떤 통화보다도 강했습니다. 위안화보다도 강했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종목의 변동성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가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정부가 더는 뒤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점도 부도 속출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중국은 너무 후한 신용 등급을 남발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우량 회사의 기준은 AA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채권 발행사 중에서 신용 등급을 AA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이 무려 10개 중에 9개나 됩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우량채로 구분되는 AA 등급의 이상 회사채가 전체 회사채 발행 물량의 5%가 되지 않아요. 누가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까? 더 웃기는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초특급 우량주로 꼽히는 트리플 A 등급의 기업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에서 초우량 회사로 구분되는 채권이 전체 발행 총액의 64%나 된다는 말이죠. 이건 100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중국 기업들에게 부여된 신용 등급이 정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주시하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트리플 A 등급의 회사가 부도가 여러 번 나다 보니까 과연 중국 신용등급 산정 기준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임기를 얼마 남겨주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도 우리네 시장에 대한 상대적 매력을 높입니다. 지난 11월 12일이었죠. 중국군 지원 기업 투자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사인을 합니다. 이로써 내년 11월부터는 31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거래가 전면 중지됩니다. 연기금이나 펀드 등의 간접 투자는 물론이고 ETF 내에서도 편입이 제한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MSCI 같은 대형 벤치마크에서도 해당 종목에 대한 편출을 통해서 이 추적 오차를 줄여야만 하는데요. 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편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머징 내에서 다른 대안 투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투자 제한이라면 그나마 수동적 조치에 속하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더 능동적 조치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 그리고 중국 해양석유, 중국 국제공정자문, 중국 건설기술 이런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목적으로 기술 취득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붙여서 블랙리스트에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되면 투자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와의 모든 협력도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 조치를 어긴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서 함께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들이 대부분 제재 틀 위에 놓이는 셈이고 최근 우리네 반도체 강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 이 트럼프가 만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혹은 좀 수정해서 완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자세는 기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혹시 지난 5월 7일 방송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인민폐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 달러의 권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에 대한 2차 대규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 성공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프리카부터 씨가 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위안화가 이제 곧 달러화의 점유율을 추락시킬 수 있는 이 중국과의 전투에
공화당, 민주당 구분할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미국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이 미국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인 HFCAA라는 그런 그 법안이 있는데 요걸 통과시킨 주역은 공화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었어요. 모두 정리해보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 글로벌 시장에 예상치에 비해서 월등한 백신이 출시되면서 기본적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승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던 것이 백신이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나쁜 뉴스에는 시장이 반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나라만 유독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가 자주 부도가 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에 지속되는 압박 때문이었을 겁니다. 특히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는 점에서 주로 반도체 밸류체인의 강점을 가진 우리네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을 겁니다. 다만 살짝 고민되는 업종이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의 왕위가 방한했었고 또한 모 게임주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게임주나 화장품 등 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내내 좋았었죠. 저 역시 4년 만에 듣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포트에 모델 포트폴리오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편입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미국 의회는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발표했는데요. 화웨이나 GT 등 중국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에는 스파이웨어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만약 그들의 장비를 쓴다면 미국의 주요 군사 장비는 물론이고 주둔하고 있는 주둔군 배치마저 다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통신 장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이른바 클린 네트워크의 구축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만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예 그걸 법제화시킨 겁니다. 물론 중국은 생트집 잡지 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누구 말이 더 진심에 가까운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처음에 미국에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든 말든 너희가 무슨 참견이냐라고 했던 유럽의 북유럽의 부국들 여러 나라들이 속속 클린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 기준 참여국은 이미 50개국을 넘었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의 시대에 자발적으로 무려 50여 개국이나 참여했다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아직 클린 네트워크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에 중국 통신주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킨 이상 이제 우리는 안보냐 경제냐에 대한 선택 기로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게임주, 엔터 같은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만 좀 줄여놓고 경계 태세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